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묶음을 보니까요. 이게 꼭 금융계의 거대한 체스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체스판이요? 네. 한쪽에서는 정부가 AI 주권이라는 아주 큰 말을 움직이고 다른 쪽에서는 은행들이 저마다의 전략으로 정말 치열하게 다투고 있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체스판의 다음 수를 읽어내는 겁니다. 2026년 1월 22일자 금융 AI 그리고 보안 동향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국 금융권의 AI 혁신, 그 이면의 진짜 전략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흐름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새로운 기술 도입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AIX, 즉 AI 전환이라는 게 금융산업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 돈이 오가는 판인 만큼 이 화려한 기술 뒤에 숨은 보안 문제, 또 혁신과 통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규제의 움직임까지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오늘 그 그림을 제대로 한번 그려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그림, 국가 차원의 움직임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한국은행의 복귀였습니다. 세계 중앙은행 최초로 자체 AI를 만들었다는 건데 솔직히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생각이요? 아니, 이미 구글이나 MS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뛰어난 AI가 있는데 굳이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자체 AI를 만들어야 했을까? 이게 혹시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보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바로 그 지점에 sovereign AI, 즉 AI 주권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AI 주권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통화정책, 경제 전망 같은 데이터는 이건 뭐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최고 수준의 기밀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외부 상용 AI에 넣고 분석을 맡긴다. 그 데이터가 대체 어느 나라 서버에 저장되고 어떻게 활용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BOK는요, 외부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딱 끊고 가장 민감한 우리 데이터를 우리 통제하에 두겠다는 강력한 전략적 선언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네이버랑 협력한 것도 국내 기술 생태계를 활용해서 이 기술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성능을 넘어서는 데이터 주권과 안보의 문제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우리 군이 외국 무기를 사서 쓰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지휘 통제 시스템은 우리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는 것과 같은 이치로 들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한국은행이 쏘아올린 이 신호탄이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확산될 수 있겠는데요. 분명 그럴 겁니다. 이게 일종의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정부의 한쪽에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힘껏 밟고 있는 동안에 네? 다른 한쪽에서는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모습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인데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의아했습니다. 한쪽에선 국가적 AI 역량을 키우자고 하는데 정작 금융위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하는 문턱, 그러니까 기술특례 상장 심사는 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정책 자금은 의무적으로 지방에 투자하라고 하고요. 이게 서로 다른 부처의 엇박자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큰 그림이 있는 건지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게 바로 정책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지점이죠. 물론 명분은 있습니다. 어떤 명분이죠? 기술력만 믿고 상장했다가 실패하는 기업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뭐 이런 거죠. 네, 명분은 충분하네요.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당장 자금 수혈이 시급한 첨단 AI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뭐랄까, 의도치 않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혁신을 외치면서 정작 혁신의 씨앗이 자랄 토양은 오히려 척박하게 만드는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AI 요새를 짓겠다고 선언해놓고 정작 요새를 지을 벽돌을 만드는 장인들한테는 지원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군요. 딱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이 거시적인 이야기에서 시선을 좀 돌려서요. 우리 개개인이 매일 마주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금융 범죄와의 싸움이죠. 네, 정부가 아무리 튼튼한 요새를 지어도 매일같이 담벼락 밑을 파고드는 도둑들을 막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최근에 최근에 적발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세탁한 피해액만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자료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조 5천억 원이요? 와, 네, 1조 5천억 원이면 서울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몇 개나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건
이제 좀 좀도둑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산업적인 규모로 조직화된 약탈행인 거예요. 그 정도 규모라니 정말 전쟁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개별 은행이나 경찰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 전남 구례군의 군민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사례가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저도 그거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세금으로 주민들의 금융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들어준다니 이건 금융보안이 이제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서 소방이나 치안처럼 일종의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들의 보안 전략도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특히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제로 트러스트요? 네. 과거의 보안이 성벽을 높이 쌓고 내부인은 믿고 외부인은 막는 방식이었다면 제로 트러스트는 아예 내부인도 믿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부인도 믿지 않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은행장이 자기 집에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하려고 해도 마치 정체불명의 해커처럼 모든 걸 증명하고 검사받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업무가 거의 마비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기술의 묘미죠. 사용자는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시스템은 배경에서 끊임없이 검증을 수행하는 겁니다. 접속하는 사람의 신원, 기기의 보안 상태, 접속 위치,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아주 미세한 위협 신호까지 다 잡아내는 거죠. 와. 성문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성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거의 첩보 영화 같은 세상이네요. 그런데 이런 보안 문제는 국경도 없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와 중국의 금융협정이 엉뚱하게 북미 대륙 전체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네, 그 내용도 있었죠. 또 영화 소셜 네트워크의 윙클보스 형제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폐 지켓시에 투자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건 결국 감시를 통한 안전과 익명성을 통한 프라이버시라는 가치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기술 발전이 편리함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처럼 사회가 답해야 할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무대인 국내 금융 지주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끊임없이 진화하는 외부 위협과 내부 혁신 압력 속에서 이 거인들은 AI라는 무기를 어떻게 벼리고 있을까요? 네. 자료를 종합해보니 크게 두 가지 다른 전략적 접근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쪽은 아예 조직의 뼛속부터 바꾸려는 구조 개혁파, 다른 한쪽은 고객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는 고객 경험파,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오,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구조 개혁파의 대표 주자가 바로 KB금융이죠. 맞아요. 양종희 회장이 직접 나서서 미래전략 부문이라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그 산하에 AI DT 추진본부를 뒀습니다. 이건 AI를 단순히 IT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미래 전략과 동일선상에 놓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인 겁니다. 자동차로 치면 외관을 꾸미는 게 아니라 엔진과 설계도 자체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셈이죠. 반면에 신한금융은 CES에서 AI 투자메이트나 무인점포 AI 브랜치를 선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고객 경험파의 전형적인 모습 같아요. 고객에게 우리의 AI는 이렇게 당신의 삶을 바꿀 겁니다. 라고 직접 보여주면서 가장 먼저 깃발을 꽂으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엔진 교체보다는 화려하고 성능 좋은 신차를 먼저 시장에 내놓는 쪽에 가깝달까요? 맞습니다. 두 전략 모두 일리가 있죠. KB는 장기적으로 더 단단한 체력을 갖추게 될 수 있고 신한은 시장에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여기에 하나은행은 하나이지로 외국인 고객이라는 특정 타겟을 정밀 타겟하는 스나이퍼 전략을 그게 있었죠. 네. 그리고 우리금융은 시니어 라이프 보고서를 낸다거나 스타트업 플랫폼 디노랩을 운영하면서 당장의 성과보다는 AI 생태계 전체를 키우려는 약간 농부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강점과 상황에 맞춰서 다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네 그룹 모두 AI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는 있지만 각자 다른 지도와 다른 경로를 선택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쟁이 비단 4대 금융지주만의 리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은행이나 외국계, 지방은행 같은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 거인들의 싸움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나요? 그 점이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SC제일은행이나 한국CT은행 같은 외국계는 본사의 막강한 기술력을 이식하는 글로벌 수혈 방식으로 빠르게 따라붙고 있고요. 본사 지원이 있으니. 반면 카카오뱅크는 빗썸에 투자하는 것처럼 모든 걸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유망한 기술 기업들과 손을 잡는 디지털 연합군 전략을 구사합니다. 혼자서 모든 무기를 만드는 대신에 최고의 용병들을 고용하는 방식이죠. 그럼 가장 힘든 싸움을 하는 건 역시 지방은행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 BNK 금융 이사회의 IT 전문가는 단 한 명뿐이라는 지적은 사실 매우 뼈아픈 부분입니다. 단 한 명이요? 네, AA 전원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방향을 결정할 선장이나 항해사가 부족한 상황인 거죠. 기술뿐만 아니라 이 변화를 이해하고 이끌어갈 사람과 조직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규모와 자본력의 차이가 디지털 시대에는 생존의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듣고 보니 이 모든 은행들이 벌이는 전쟁의 무기와 탄약은 결국 금융권 외분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시죠? LG 엑사원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초거대 AI라는 원천 기술이 없으면 사실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싸움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정부의 역할이라는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부도 AI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책을 막 쏟아내죠. 네. 하지만 동시에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는 이것은 AI가 만들었음이라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표시 의무제가 좋은 것 아닌가요? 내가 보는 기사나 그림이 사람이 만든 건지 AI가 만든 건지 알 수 있으니 더 투명해지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업계에서는 왜 그걸 반대하는 거죠? 물론 투명성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의 우려는 이게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차별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나 MS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그런 규제가 없는 곳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데이터를 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만 표시 의무 같은 여러 규제에 묶여서 개발 속도가 더뎌진다면 이건 출발선이 달라지는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기술 특례 상장 강화 문제와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혁신을 응원한다면서 한편으로는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셈이니까요. 결국 또다시 혁신 촉진과 규제 사이의 균형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책 당국과 산업 현장이 정말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균형점을 아주 섬세하게 찾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AI라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2020년 한국 금융은 AI 주권을 선언한 국가의 거시적 비전과 생존을 걸고 각계전투를 벌이는 은행들의 미시적 전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사이버 범죄와 규제의 딜레마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역동적인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AI가 단순히 내 계좌를 관리해주는 편리한 도구를 넘어서 내 자산의 미래를 예측하고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가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금융 관련 의사결정을 AI에게 맡기게 될 겁니다. 그때 기술의 압도적인 효율성과 우리 인간의 판단력 사이에서 우리가 절대로 AI에게 넘겨주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야 할 최후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AI가 아무리 완벽에 가까운 데이터를 제시하더라도 그 숫자가 의미하는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무게까지 개선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기술은 놀라운 답을 줄 수 있지만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몫으로 남을 테니까요.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그 답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